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또다시 만선이 붕괴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유럽, 중국발 악재, 미국 소비심리 급냉까지 겹친 탓입니다. 5월 산업 생산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1.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선행지수는 5개월째 내림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의 5월 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올라 아이슬란드와 터키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달 중순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가 처음으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연초 이후 반년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잘 나가던 그나마 견조했던 코스피가 어제 결국 중국발 악재를 맞아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1.5% 정도 떨어지면서 170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 막판은 1700도 위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 1740 근처까지 올라갔던 코스피가 왜 막판에 꺾였을까요? 네, 중국의 4월 경기 선행지수가 컨퍼런스 보드에 의해서 당초에 1.7% 성장이 아닌 0.3% 성장 정도로 하향 조정된 것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증시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수급장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기금이 좀 덜 사준 것도 역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소폭 사준 것은 장 막판 동시효과 상황이라 큰 영향을 주지 못했었고 분위기 반전에도 큰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를 제외하고 닷새 연속 1000억 이상 사줬던 연기금이 어제는 300억도 채 사주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발 악재까지 터지자 주가는 미끄러지고 말았는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코스피는 지수 포인트로만 봤을 때 2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1707포인트. 하지만 퍼센트로 보면 한 1.5% 조금 못 되는데요. 코스닥의 낙폭은 퍼센트로만 보면 더 큽니다. 2% 이상이나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도 역시 중국발 리스크에 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당연히 급등을 했었겠죠. 어제 15원 가까이 오르면서 1210원 후반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잘 나가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아쉬운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무엇보다 눈여겨볼 것은 악재 근원지였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4.3% 급락하면서 결국 14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닷새 연속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네요. 어제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 분위기 한번 보죠. 네, 우리가 안 좋았고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중국발 악재 급락을 했었고 뉴욕 역시 안 좋을 것이라 예상됐었지만 네, 다우가 지금 만선을 이탈했죠. 9,900포인트도 채 안 됩니다. 지금 9,800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00포인트 이상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나 빠지는 모습. 게다가 IT 중심으로 기술주가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은 4% 가까이나 폭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한 4개월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 미국 내부적인 추가적인 악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보셨듯이 뉴욕 증시도 역시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급락 정도가 아니라 10,000포인트, 심지어 9,900선도 이탈했고요. 유럽도 역시 아시아 증시에서 이미 예고된 것처럼 3에서 4% 혹은 그 이상까지도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경기 성장세 둔화 우려 때문인데 중국발 악재뿐만 아니라 이젠 미국 쪽에서도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까요? 우리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 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이미 이제 증시는 중국발 악재 때문에 1,700선까지 후퇴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간밤에 뉴욕에서 나온 지표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지표를 반영한 것이 1,700선 정도인데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한 것을 추가적으로 오늘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와 그리고 중국의 경기 긴축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이미 중국의 경기 긴축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선조정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의 하락폭이 일단 생각보다 컸다는 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절반짜리 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 오전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어제 좀 선조정 받은 부분과 향후에 좀 지켜보려는 수요, 그리고 연달까지 디커플링이 계속 좀 지속됐고 우리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오전에 하락폭이 크다면 좀 회복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이제 전처럼 우리만 디커플링이 지속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증시도 그렇게 딱히 힘을 갖고 우리 증시만 올라갈 그런 분위기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 24포인트 빠져서 1707포인트. 그래서 참 견조하다 했었는데 어제 꺾이네 하다가 결국에는 1707까지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어제 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최근 우리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 그 과거 문제가 됐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긴축 정책의 그 실시가 불가피한 유럽 지역을 필두로 그 글로벌 경기의 추가 하락, 그 하강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그 실제로 그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종전 발표치보다 그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을 좀 늘렸었습니다. 또한 그 위안화 변동성 확대 조치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는 그 중국도 추가적인 부동산 가열 억제책들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최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블딥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서 있기는 하지만 그 미국이나 유럽의 부진한 경기 회복은 분명 그 우리 시장 상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경기 회복과 함께 점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정책 당국의 발언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출구 전략 집행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 향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존에 있던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어제 역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발 악재가 좀 부각되긴 했었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 그리고 간밤에 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4개월 만에 급락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미 더블딥에 대한 얘기가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나온 상태였죠. 자, 아까도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살을 좀 붙여주시길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악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그 글로벌 수출에 대한 중국발 긍정적 모멘텀과 IT 업황 호조에 따른 3분기까지의 그 IT 자동차 업종의 기업 이익 기대 그리고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등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지금 현재까지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 증시에서 그 컨퍼런스 보드가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논하면서 그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하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시장 악재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시장의 경우 그 디커플링을 유지하며 그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위안화 절상 이슈를 계기로 소외됐던 업종들에 대하여 그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왔고 그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이제 다시 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닝 시즌인 7월이 다가오면서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적이 대외 변수와 싸워서 이겨내 줄 것이냐. 바로 그 부분이 2분기 실적 시즌 통과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를 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쭉 사줬던 연기금 어제는 물론 팔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장 막판 외국인은 조금 사주는 모습. 연기금이 예전처럼 약간 돌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그렇게 대규모의 순매수세는 아니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이 6월 말. 분기 말이고 또 반기 말이지 않습니까?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한가닥 기대를 걸어도 좋을까요? 예, 오늘이 분기 말입니다. 예. 최근에 개별 종목의 상승을 윈도우 드레싱으로 보는 견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17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신권의 운신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그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막판 상승하는 종목도 일부 있겠지만은 이미 개별주들이 상당폭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먼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시장에 있는 우려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면 커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6월 마지막 거래일이라고는 하지만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뭐 크게 어떤 호재로서의 영향력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 증시만 해외 증시가 고꾸라지더라도 좀 견고한 모습도 이제는 조금 더 버티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얘기를 조금 들으니까 글쎄요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살 때는 아니다. 혹시 빠지더라도 저가 매수로 덥석 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제 연극임의 매수 규모 감소와 함께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그동안 순환매가 돌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뭐 화장품, 유통, 보험업종들도 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 그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도 당분간 상승을 한다면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던 그 하나투어의 경우 그 최근 여행객 증가에 따른 실적 호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상대적으로 실적 호전 대비 그동안 상승이 적었다는 점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 시장 대비 좀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예. 이처럼 그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종목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건설업 관련해서 그 아직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글쎄요, 기존에 일단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매는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또 한 바퀴 조금 더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했을 때는 실적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을 잘 발굴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 좀 유망한 것이 현재 대형 건설업체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 얘기를 제가 아까 언뜻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 조금 신경을 써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그 소외주에 대한 순환매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전체 투자 금액 중 절반 정도는 좀 현금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순환매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그 소외주들은 이미 상당 부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7월 이후 IT나 자동차 업종의 기대에 부응하는 호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대에서는 투자금의 절반 정도 현금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 7월 들어서면서 IT나 자동차 업종이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일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신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보면 기존 주도주들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여러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올랐었는데 어제 장중에 그런 것들이 일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올랐던 여행주들 같은 경우도 여행주나 뭐 호텔신라 이런 네. 내수주 같은 경우도 호텔신라도 좀 마이너스가 오전부터 났었고 여행주들도 그 장막판 장이 빠지면서 빠지긴 했지만 네네.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그 업종 주도주들이 순환매라 도는 개별주들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또 중국의 긴축 얘기, 네. 그 중국에서 경기가 좀 돌아설 수 있다, 경기 성장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좀 타국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하는 좀 그런 신호는 사실 어제도 좀 많이 보여는 줬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이죠. 위안화 절상 관련 수혜주 아주 긍정적으로까지는 보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에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 성장세에 대한 위축,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쪽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그렇다면은 어제 또 중국 관련 업종 섹터도 다 안 좋지 않았습니까? 위안화 절상 수혜주라고 우리가 언급했었던 굉장히 폭이 넓긴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일부 현금화가 지금 필요하다. 내지는 손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안화 절상 이슈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막판 최근에 올라왔던 소위 내수주라고 그러지만 다 위안화 절상 관련된 네네.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 한 1-2주 사이에 수익을 보실 분들은 이미 다 보셨어야 될 것 같고, 예. 차후에 이제 거기서 더 갈 수 있느냐는 중국의 정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폭이 생각보다 어차피 좀 작을 거라는 거,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위안화가 1년에 10%, 20%씩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수치는 크지는 않을 겁니다. 기대 심리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네. 움직이는 기간이 길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최근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네. 하락폭이 크지 않으시다면 좀 미리 사셔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좀 정상이었지만은 그렇죠. 만약에 그때 못 사시고 최근 들어서 뒤늦게 조금 뒤늦게 좀 가입을 하셨다면은
좀 손절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면 좀 현금화를 좀 어느 정도 시켜 놓으시고 일부만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조금 가능성 있었던 대형 건설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 얘기를 좀 들어보죠. 실적 호전 대비 아직은 조금 덜 올랐지 않았나,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적 대비 좀 많이 올랐거나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최근 악재가 많이 나오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그 경기 그동안 그 주가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그 지수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예,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림산업입니다. 그간 동사의 주가 부담 요인은 그 사무와 고려개발 이 두 자회사의 그 PF 부실과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회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네. 또한 동사의 해외 수주 실적은 1조 8천억 원으로 타 대형 건설사 대비 부진한 성적을 보여왔지만은 올해 동사의 해외 수주 목표가 5조 원에 달하는 등 전년 대비 증가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주택 사업에 있어서도 동사의 올해 입주 물량은 총 9,500세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 8,600세대가 1분기에 준공돼서 입주를 진행 중이며 그 입주율은 현재 60에서 70% 수준입니다. 물론 분양률이 낮았던 일부 현장들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8,600세대를 준공하였다는 것은 공사비 투입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올해 예상이익 대비 현재 퍼 6.6배 수준으로 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겠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도 조금 견조하긴 했는데 또다시 시원스럽게 반등을 조금 더 해줬으면 싶은데 조금 기대는 못 미치지 않나 싶어요. 예, 지난 5월 말 이후에 구조조정 얘기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5월 말 5만 4천 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최근 한 7만 원까지 갔다가 어제 6만 5,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재료 노출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조정으로 보입니다. 또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6만 4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었는데 네. 61선 이하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전 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 30분 정도 보시면서 이 이하로라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깰 때 네. 많이 빠진다면 제가 살 때 장이 좀 많이 빠진다면 6만 3천 원 이하로도 빠질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에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 저항대인 것은 7만 7천 원 선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손저가 6만 2천 원은 장중 가격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한 6만 2천 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하신 이후에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무너졌다고 보시고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 전고점이 거의 한 7만 2천 원 조금 안 되는데 좀 7만 7천 원까지 보신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제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락했을 때 6월 초부터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한번 매도를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보다는 1, 2주 사이, 한 1, 2주 정도를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재차 반등을 하는 걸로 보는 거고, 만약에 바로 반등이 안 나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락 시에는 네. 단기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시고, 그때는 좀 손절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림산업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네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유업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번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개별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이제 뉴스로 시작을 하지만 간밤에 뉴욕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간단하게 코멘트부터 듣고요. 오늘 이 종목을 얘기할 날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예. 좀. 일단 어저께 중국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서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같이 급락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에서 어제 같은 경우 음봉이 길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타나는 순간에는 사실 네. 손을 내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충분히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박스권 중단 부분까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고요. 한 네. 1650에서 1680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얼마큼 하느냐가 가장 문제겠지만 오늘 하락할 때 만약에 지수가 많이 하락할 때에는 어느 정도 손을 내밀어도 괜찮은 실정이고요. 만약에 오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한 번 더 뒤에 한 발자국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일단 1650 정도 지지가 아마 돼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 만약에 낙폭이 오늘 시원스럽게 안 나오고 좀 어설프게 빠지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6월 오늘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 7월에 들어가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7월 들어왔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다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네. 하지만 실적에 그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펀드 환매자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펀드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매물들이 1차적으로 소화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는 대기 매물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지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어떨 때 시장에 일단 접근해야 되는지 발을 언제쯤 담궈야 될지 빼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언제나 뭐 이 코너의 특성상 뉴스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죠.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 뉴스는 잘 나가는 TV 업계, 화학 소재 품계 생산 차질 가중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LCD TV나 LED TV 등 평판 TV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학 원료 그리고 소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 초 타임 컨트롤러나 그래픽 칩 등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부품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품귀 현상이 요즘엔 화학 소재까지 번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용 일부 화학 소재의 경우 제품 가격이 6개월 사이에 한 40%가량 급등했다고 합니다. 지난 1사분기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한 그 TV 수는 역대 최대치인 84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LG전자는 1사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57% 급증한 그 600만 대를 판매를 했고요. 특히 LED TV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81%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품과 소재의 부족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부품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을 탑픽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 네. 화학 소재 쪽으로는 그 LG화학, 게일모직, SKC가 크게 관심을 끌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편광판, 그리고 제일모직은 편광필름, SKC는 반사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특히 또 오늘같이 미국 지수가 많이 하락한 날은 쫓아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네. 그래서 이 대형주 말고 그 화학 소재 생산을 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화학, 제일모직, SKC 아니라는 얘기인데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이제 첫 번째는 LMS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LMS는 그 휴대폰용 소형 프리즘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 소형 프리즘을 이제 아이폰 3G에 이어서 이제 4G에 공급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중대형 프리즘도 그 태블릿 PC에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LED TV용 도광판을 3분기서부터 양산 공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품목 다변화와 신제품 출시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자, LMS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어땠나요? 예, LMS는 이제 일단 흐름 자체는 전고점에서 한번 밀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음봉이 길게 났는데요. 보통 최근에 LED 업체들이 사실 주가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대형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소형주들은 사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고평가됐다라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LMS는 그 LED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ER이 이제 12.53배, 작년 기준으로 12.53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IT 부품주와 비교해서도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렇죠.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이제 15,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겠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 16,500원,
손절가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14,700원이나 500원 수준이 깨지면은 손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손절은 좀 바듯하게. 오늘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15,200원인데요. 15,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자. 정말 뚝 많이 떨어져서 손절가보다도 밑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하니?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워낙 외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LMS 같은 경우에 목표가 이하로 뚝 떨어진다. 음봉이 길게 나는 게 아니라 갭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사도 괜찮은 상황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LMS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또 다른 작은 잘 나가는 TV 업계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를 만드는 생산하는 업체, 작은 종목 또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SSC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SCP는 차트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코팅 및 전자재료 등 화학 소재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도광판 원재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SSCP는 최근 세계 최초로 그 LED용 플렉서블 도광판을 생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렉서블 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쉬워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도광판을 말하는데요. 그 실적 역시 작년 적자에서 올해 1사분기 크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실적 추세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네, SSCP 차트상으로 전혀 부담이 없다 하셨는데 차트로 보니까 진짜 조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7,000원 선을 중심으로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작년 적자,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SSCP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작년에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성공이 됐고요. 이 도광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공급 부족으로 그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재료 플렉서블 이번에 그 신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뭐 매수가는 이 정도 비슷하게 한번 사봐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시는지요, SSCP?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는 7,500원, 금방 7,000에서 7,500원 수익률을 작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지수가 강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전고점인 8,000원이나 8,500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상승하는 폭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SSCP 7,500원까지 내다본다고 하셨고,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LMS도 갭으로 하락해서 얼마에 출발할지 사실은 알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또 작은 종목이니까요. SSCP도 손절가도 간략히 한번 언급을 해봐 주시죠. 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선이 깨지면 손절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조금 더 오늘 같은 경우에 메리트, 그러니까 감안을 해가지고 6,500원, 전저점이 6,500원입니다. 6,5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형주 말고요.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 LMS하고 SSCP 쪽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일단락이 됐고 연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죠. 예, 두 번째 뉴스는 그 코트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포럼이 메디컬 포럼 2012 폐막이 됐습니다. 예,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코트라와 한국바이오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포럼 2012 지식경제부 후원으로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1개국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업체 150개사와 350개 국내 기업이 대거 참가해 1대1 상담을 갖고 부대 행사인 컨퍼런스와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바이오 산업 진출을 계기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바이오 시밀러 약품에 대한 임상 시험에 대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곳은 6월 현재 3곳에 불과합니다. 셀트리온과 한화석유화학 그리고 LG생명과학인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선언한 삼성의 경우도 아직 정식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벤처 기업들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나 면역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면서 그 제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허가조차 받기 이전이라 그 선별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또 지속적인 투자 환경과 기술 개발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그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곳은 뭐 거론되는 것은 많지만 한 3곳 정도밖에 없는데 셀트리온, 한화석화 그리고 LG생명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종목 보는 건가요? 예, 그 중에서 LG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G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식약청으로부터 관절염 치료제인 엠브렐이라는 그 바이오시밀러 LBEC510에 대한 일상 임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엠브렐은 오는 그 2012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그 바이오
신약인데요. 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60억 불을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이제 성공할 시에는 상당한 대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번 2,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전분기 대비 약 105%가 넘는 영업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다. LG생명과학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도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LG생명과학도 한번 차트를 보죠. 최근 들어서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61선을 이제 막 돌파하는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부담은 갖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뭐 제약주, 보험주, 통신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LG생명과학도 이제 제약주이고요. 네네. 따라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에 매수할까요? 예, 매수 가격이 이제 오늘 얼마나 빠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예. 일단 그 5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47,600원이나 47,700원, 그러니까 48,000원을 하회하면 일단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 121선이 따라 내려오고 있는 5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명과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서서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곳은 3곳밖에 없다. 그중에서 저희가 임상시험에 대한 허가죠. LG생명과학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 종목 정도만 짧게 더 볼까요? 예, 그 다음은 제넥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지만 이번에 그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품화가 가능한 그런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수 엑지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제넥신에 대해서는 아직 삼성전자와 제휴한 사실을 모르시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한번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차트도 최근의 모습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넥신도 역시 가격적인 설명 부탁드리죠. 예, 가격은 어저께 15,100원으로 끝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오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서 일단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7,300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제약주 중에서 LG생명과학과 제넥신 얘기까지 마저 들어봤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30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10,000선 아니라 9,900포인트도 이탈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얼마나 갭으로 하락을 할지, 얼마나 갭 하락해서 출발할지 하락폭이 궁금한데요. 일단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1,674포인트에서 출발하네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30포인트 이상 빠진 그런 지수대입니다. 코스닥도 47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이상 급락합니다. 77만 5천 원. 오늘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다른 다우라든가 S&P 500보다도 낙폭이 더 커서 4% 급락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IT주 굉장히 약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 77만 원대 초반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어제도 많이 내렸었는데요. 오늘 현대차보다 더 많이 내리네요. 2% 또 급락 46만 6천 원. 이래저래 포스코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도 2.5%나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최근 들어서 또 한 차례 이슈가 됐었고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2%이어서 오늘도 한 1%, 현대차하고 오늘 한 낙폭이 어제 종가 그리고 오늘 현대 출발 가격 비슷한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오늘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그나마 낙폭이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30포인트 안쪽으로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1680을 9시 1분 정도 만에 막 넘어서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신한지주보다는 낙폭이 조금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 지금까지 정말 잘 올라왔었는데 오늘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2.5% 내외로 제법 낙폭이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오늘 1% 이상씩 역시 나란히 밀리는 모습. 지금 시총 30위가 거의 다 밀리는 것 같지만 NHN이라든가 KTNG 같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은 조금 덜 밀리는 신세계 같은 종목들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1.7% 하락. 그래도 거의 한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은행주, IT 몇몇 종목들 좋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화재 오늘 보험주들 쪽도
적지 않은 낙폭을 보여주면서 출발하네요. SK에너지도 오늘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한 1.5% 정도 하락. 그래도 코스피가 빨리 1680은 터치를 해주는 것이 조금 안심되네요. 서울반도체도 3%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의 큰 종목들만 짧게 보겠습니다. CJ홈쇼핑 2%대, 포스코 ICT도 역시 비슷한 폭의 낙폭. 태웅이 어제도 급하게 많이 내리더니요. 3% 오늘 또 급락합니다. SFA, 성광밴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3% 이상이나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하나투어, 성광밴드, 하나투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래저래 오늘 좀 낙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있겠고요. 실리콘웍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쪽에 2, 3%대 시총 상위 종목들 내리는 폭이 더 큰 종목들이 코스피 쪽보다는 더 많이 눈에 띄는군요. 네, 현재 정확히 코스피는 1680, 코스닥은 477포인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이 역시 팔면서 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정도 낙폭이면 괜찮은 출발인 건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출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는 유영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르게 1680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예, 어제 저희 시장이 이와 준하는 수준에서 어제 선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28포인트 정도 하락까지 감안한다면 총 어제 오늘 포함해서 3% 넘는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로 보면은 미국과 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30포인트 전후나 40포인트 넘지 않는 선에서 아마 1차적인 가격 조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정도라면 어제 선반영 측면이 좀 강하게 시장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요. 어제의 조정 그리고 오늘 아침의 이 낙폭 이것이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된다라는 사인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의 어떤 증시에 비해서 견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한 번쯤 조정다운 조정을 받고 가기 위한 조정인 건지 그것이 좀 헷갈리는데요. 예,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7월이면은 벌써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7월인데요.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상반기에 걸어온 다소 조금 울퉁불퉁한 경기 회복 국면, 좀 빠른 국면에서 이제 조금 감속하는 국면으로 갔는데요. 이런 경기 회복 국면이 하반기에 급락하거나 급냉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닙니까? 즉 시장에서 얘기하는 더블 딕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어제 단초를 제공한 것은 중국의 선행지수가 1.7% 전월비 상승해서 0.3%로 대폭 하향 조정된 건데요. 이것이 조금은 컨퍼런스 보드에서 얘기했지만 계산착오였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의 어제 내용 가지고 바로 중국 경기가 하반기에 경착륙한다는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러한 반응 자체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에 임박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목욕탕물 효과, 즉 베스 소리가 요란한 효과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미국 소비가 급락했다는 것은 이게 조사한 기간이 바로 6월 초 고용 지표가 발표된 직후의 조사치입니다. 즉 지난 고용이 기대치가 민간 고용 쪽에서 한 18만 개 예상이었는데 사실상 4만 개였고요. 이 부분은 미국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 동기간이 또 유럽발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내일 모레 정도가 되면은 미국의 이제 6월 고용 수치가 발표되는데요. 현재 예상치는 지난해 민간 고용이 지난달 4만 개에서 올해 이번에는 11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만약에 10만 개 정도 내외가 된다면 오늘과 같은 소비 심리와 급락은 일시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일단 오늘 하루 가지고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주 후반에 고용 지표를 확인할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할 수 있겠고요. 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루비니 교수가 이제 얘기했던 유럽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세계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유럽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된다면 세계 경기는 더블 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ECB가 그동안 긴급 대출 프로그램 했던 것을 내일로 일단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유로 리보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미국의 금융주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좀 불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 중에서 좀 계속 연장하는 것을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재하강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둘 필요는 조금은 있겠지만 과도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블 딕 가능성을 상정한 주식시장의 대응은 좀
좀 빠르다 아니면은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섣부르게 시장이 좀 오버해서 많이 반응할 때 그렇다면 다시 올라올 것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좋은 전략을 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전략이 유효합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유럽의 재정 건전성 평가 기준이 7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있고요. 그 결과가 어쩌면 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 쪽에 관련해서 유럽 문제는 7월까지가 아마 고비라는 점은 좀 계속 연장될 수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이번 주말에 고용을 절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이 예상치 정도에 둔한다면은 현재 과정들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대략 1650이나 1670 정도에서 일단 하락이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행 지표라고 하는 것들과 실적의 확인 과정이 좀 확인된다면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과정이 저가 매수였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장님 뭘 사볼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예. 예,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대차 확대돼 있고, 이런 확대된 근본적인 원인이 글로벌 경기에 가는 경로 자체가 조금, 등락 과정이 좀 많으죠. 울퉁불퉁한 그런 우려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와 관련돼서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조금 단기간에 좀 불이익을,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익 변동성이 좀 안정적인 쪽이 좋지 않는다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업종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 다음이라든가 NHN 같은 이런 좀 변동성이 적은 주식이라든가, 오히려 소디프 신소재나 이런 파트론 같은 설비 투자 관련주들은 좀 영향력이 적겠고, 최근에 미국 지표도 보면 내구재 주문 쪽에 설비 주문이 괜찮기 때문에 네네. 소비에 집중되지 않은 그런 설비 투자 관련 쪽에 대한 쪽으로 좀 대응 능력을 좀 넓혀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익 변동성이 좀 적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상 앞에서 쭉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라라는 뉘앙스가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류용석 차장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막 출렁출렁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SK증권으로 장소를 옮겨서 염상훈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환율 얼마나 뛰면서 출발하는지요? 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원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35원 정도 움직이면서 한 18원 정도 이제 여기 환율의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보니까 뉴욕 증시 아셨다시피 지금 많이 급락을 했었고, 달러화도 안전자산 쪽으로 다 몰리면서 채권 시장 그리고 달러화 모두 다 지금 일단은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때문에 역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굳어지겠습니까? 원달러 환율 서울 외환시장 전망도 좀 해봐 주시죠. 네,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어젯밤 종료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2년물 국채 수익률이 0.58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안 볼 수 없었던 가장 낮은 수치의 국채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채권금리 인상,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반영됨과 동시에 미국채는 역시 안전자산으로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시장의 예상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재가 만발을 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이맘때쯤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은행들에게 1년 만기로 이제 상당히 만기가 긴 자금을 빌려줬었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이제 그런 자금이 만기가 도래를 했죠. 1년 만기로 이제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 1년 만기로 다시 1년 만기로 똑같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거보다는 더 짧은 3개월과 6개월 만기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혀서 은행들의 어떤 이런 유동성이 좀 불안해질 수 있지 않겠냐. 아무래도 이제 1년 만기로 돈을 빌리는 것과 더 짧게 빌리는 것은 차원 리스크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런 또 유럽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재정 위기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유럽의 중앙은행마저도 이제 유동성의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혼자서 많이 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좋게 본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이제는 그런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좀 좁혀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일단은 상승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채권 시장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국채 선물 많이 사주면서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기대감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뀐 그런 요인들이 혹시 어제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기준금리는 2%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일단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채권금리에 그거를 즉각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이제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은 한 3.25% 이상 수준으로 굉장히 좀 크게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 3.25% 이상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매번 25bp씩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5번 정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제 7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금통위가 이제 6번 남았는데 그중에서 5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선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미 선반영돼 있을 대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쯤 이제 좀 이런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할 때가 되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술적인 되돌림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오버슈팅된 부분을 되돌리는 모습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채 수익률이 연이어 하락하고 있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를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금리가 마냥 이제 올라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채권금리가 일단 오늘도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분위기 보면서 전망까지 곁들여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블딥 공포 때문에 코스피가 1700 깨고 출발했고요. 한 30포인트 정도 낙폭이 있었다가 그나마 지금 가장 많이 줄인 포인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25포인트 정도만 낙폭을 묶은 1682, 83까지 올라오네요. 외국인들 현 선물 동반해서 팔고 있는데 그나마 프로그램 쪽의 분위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전략을 좀 펴면 좋을지 전략을 펼 수는 있는 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네요. 그만큼 시장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월에 급락 이후에 6월 달에 반등을 많이 했었는데 반등의 강도가 5월에 떨어진 것보다 이제 더 많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과연 그만큼의 변화를 글로벌 금융시장 아니면 세계 경제 자체가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좀 형성될 만한 시점에 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거리를 찾고 모멘텀 요인을 찾게 되는데 네. 경기 모멘텀은 둔화된다는 부담감들을 계속해서 좀 대외 변수 쪽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도 경기 선행지수가 밀린 거로 나오긴 했지만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기대치들이 5월 달 같지 않고 6월 들어서서는 좀 그다지 좋지 않은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마땅히 기댈 곳이 없었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어제 오늘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뭐 기금은 여전히 오늘 지수가 빠지니까 더 옳다커니 하면서 사주는 것 같은데 어제는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최근 들어서 모멘텀도 딱히 없고 이렇게 수급도 조금은 연기금도 좀 덜 사주면서 꼬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연기금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돌아줘야 그것이 바로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에게 키는 주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릴 때 하락하는 강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시장을 올리는 방향으로서 연기금이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역시 관건은 외국인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아시아 증시대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진입 강도를 높이기가 생각보다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이 지난달에 발표를 했던 그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시아권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기도 했었는데 아직 그 지표 속에서는 유럽 위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들이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지표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유럽은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이제 유럽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거기다가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까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과연 계속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쪽이 보여줬던 아주 좋았던 실적치들,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사는 데는 부담 요인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1680선 정도인데 이것을 다시 어느 정도의 원래대로의 박스권, 오늘 갭 하락분을 많이 위쪽으로 메우는 데 있어서는 연기금이 역시 우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단독, 원톱 이런 플레이보다라는요. 네. 투톱 정도의 움직임들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매수 세력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펀드 환매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있는 나머지 기관 투자자라고 불릴 수 있는 나머지 증권이나 보험, 은행 이런 쪽에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하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지금 상황상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연기금이 갭을 완전히 메워줄 수 있는 정도의 흐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게 봤을 때요. 네. 오늘 하루 정도 본다면 오전보다 오후가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일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월말이고 해서 윈도 드레싱 기대감도 사실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전약 후강이라고 했을 때 오늘 단기적으로 내지는 2분기 실적 가시화되기 전까지의 어떤 전략 쓸만한 것이 없을까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다음 하반기를 바라봐도 마찬가지고요. 7월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얘기했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부담감들을 누가 완화시켜주고 개선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중국이 어쨌든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부담감을 제일 먼저 선행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먼저 꺾였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이 꺾였고 최근에 미국이 꺾였잖아요. 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왔는데 제일 먼저 꺾였던 중국이 돌려준다면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부담감들은 하반기에 많이 완화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중국도 그동안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써오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산가격 급등이라든지 인플레 부담 확대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출구 전략도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하반기에 빠르게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겠지만요. 7월 한 달 정도만 봤을 때는 경기 모멘텀 가지고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거다.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익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은 3분기가 이익 전망의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3분기와 2분기가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가 있다면은 곧 이번에 7월에 이제 다다음 주부터죠. 발표되는 어닝 지진이 그렇게 크게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시장은 강하게 올라간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들. 삼성전자, 힌트차 같은 종목들이 할 텐데 어쨌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에 대해서 밀릴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좀 단기적인 투자가들이라면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경기 좀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들 아니면은 최근 내수가 확장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내수주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내수주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또 중국의 위안화 절상 수혜로 얽힌 그런 종목들이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 얘기가 지금 나왔고 그것이 또 지수로 가시화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위안화 절상 수혜주라고 언급했던 이 모멘텀이 결코 짧은 힘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저도 그거와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내긴 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냈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측면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게 뉴스에 반응하는 건 좋은 부분인데, 뭐 네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유엔화가 실질적으로 절상이 되고, 이제 절상이 되는 거에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들은 중국의 구매력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확장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가깝게 바라보지 말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그게 단기적으로 시장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고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민상일 또 팀장님께서 리포트화 시키셨군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까지 크게 두 가지 제시해 주신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수 수급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1684, 뭐 거의 한 85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480포인트 정도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뚝 떨어지면서 출발했지만 뭐 큰 폭의 양봉을 길게 뽑을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아침보다는 종가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양봉의 모습으로 전약 후강이 되지 않을까. 그 폭 자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마지막 거래를 일단은 호되게 맞고 시작하네요.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